결혼 8년 차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누구나 그렇듯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크고 작은 다툼은 있어도 결국 화해하고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제과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자주 말했었죠. 우리가 가진 삶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서로에 대한 신뢰 하나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상한 기미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서면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고 피곤하더라도 같이 식탁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녁 대신 배달 음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냥 라면 끓여 먹거나 오늘 너무 힘들어라며 대충 넘어가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매장에서 힘든 일이 많아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아내의 말수가 줄었고 휴대폰은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전혀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화장실, 잠깐의 외출, 심지어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꼭 챙겨 다니는 걸 보면서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안의 공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웃음도 줄었고 대화도 줄었습니다. 어떤 벽 같은 것이 둘 사이에 쌓이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저는 겁이 나서 그 벽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쯤 화장실이 급해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조용히 나가봤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 보이는 글자보다는 아내 얼굴에 걸린 미묘한 미소가 더 불길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고 그 장면을 본 순간마저 방으로 돌아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진실이 제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더 이상 모른 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외출 패턴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모임이야, 베이킹 수업이야, 동네 친구 만나는 거야. 라며 집을 나서곤 했는데 점점 더 수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GPS 장치나 몰래카메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이 잠깐 놓여 있을 때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외출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 내역과 스마트워치의 위치 기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이용 내역을 보면 분명히 베이킹 학원 근처가 아닌 이상한 카페나 음식점 이름이 찍혀 있었고 위치 기록은 늘 정체불명의 특정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부러 늦게 퇴근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저녁 매장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카드 내역은 한 고급 음식점에 찍혀 있었고 위치 기록은 그 근처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다음 날 그 음식점에 가봤습니다. 계산 내역에 이름이 찍혀 있었고 카드 마지막 4자리도 아내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때부터 머리가 정말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은밀히 확인한 기록 속에서 믿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머물던 장소가 매번 다른 아파트였던 겁니다. 단 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재현되는 패턴은 명백했고 그곳에서 찍힌 사진이나 SNS의 간접 흔적들을 추적하다가 아내가 3명의 다른 남자를 번갈아 만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들의 왼손에 빛나는 반지였습니다. 저는 몰래 차량 번호판을 찍고 보험 사이트, 중고거래 앱,
SNS 기록들을 교차 검증했고 그 결과를 보고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부남이었습니다. 아내는 무려 3명의 유부남과 각기 다른 요일과 다른 공간에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정, 제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가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손발이 저려오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밤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억울함과 분노만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나만 참고 있는 거지? 왜 저 사람들은 아무 죄책감 없이 웃고 떠들고 있을까?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걸 법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겠다고요. 저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카드 내역, 위치 기록, 아내의 거짓말이 담긴 통화 내용, 세 남자와의 대화 캡처, 함께 찍힌 사진 등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저는 마치 수사관이라도 된 것처럼 밤마다 정리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눈은 충혈됐고 몸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쌓이면 쌓일수록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전화를 하며 하는 말을 저는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 아내가 출장이라며? 그럼 우리 그때 보자.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아내가 말한 그 아내, 즉 상대 남자의 아내가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륜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상대 남자들의 아내에게 사실을 알려주자. 나처럼 배신당하고 모른 채 살고 있을 사람들이라면 나와 손을 잡아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휴대폰 연락처를 바탕으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했고 각종 SNS, 오픈 프로필, 주차된 차량 정보를 종합해 결국 세 사람의 아내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에게 처음 연락했을 때 당연히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던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자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은 충격에 기절했다고 들었고 다른 이는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피해자들이었고 그들은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합했습니다. 피해자이자 동시에 반격자들로.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같은 배신 앞에 모였고 공동의 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상간 소송, 이혼 소송, 증거 정리와 법적 전략.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쪽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제 손을 잡아줬고 우리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남자의 아내들과 처음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건 너무도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면서 제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고 상대방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호흡이 짧아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의 문자 하나를 보내는 데에도 몇 분씩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야말로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남편과 제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사진과 내역, 대화 기록까지 있습니다. 거짓이 아님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는 동안 손끝은 얼어붙은 것 같았고 순간순간 휴대폰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이 닿은 아내는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떨리는 목소리는 충격으로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신이 동시에 묻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준비해둔 증거들을 차분히 설명하며 사진 몇 장을 보냈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크고 날카로운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 거짓말이 아니었군요라는 낮은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혼자가 아니라는 의식이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 연락이 닿았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좋은 아빠인데. 그러나 증거 파일을 몇 개 보낸 뒤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말없이 울고 있는 그녀에게 저는 단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린 피해자입니다. 이대로 모른 채 한다고 해서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아내와는 더욱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 남편을 협박하는 겁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처음엔 방어적이었죠. 하지만 대화 캡처와 위치 추적 내역, 구체적인 카드 사용 내역까지 보여주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제 남편은 이미 가정을 버린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사실이 진짜라면 저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3명의 아내들과 연결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집과 상황,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공통의 상처와 배신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혼란과 분노, 불신이 뒤섞였으나 곧 우리는 서로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4사람은 긴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전부 무너뜨린 관계를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아내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린 살아남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무너뜨릴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일명 배신자 연합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저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아내들은 각각 자신의 남편의 행적을 추적해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출장 일정과 맞지 않는 숙박 내역, 지인들이 목격한 정보까지 하나씩 모았습니다. 세상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모으니 그들의 이중 생활이 완벽히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물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첫 번째 남자의 아파트, 수요일에는 두 번째 남자의 회사 근처 호텔, 금요일에는 세 번째 남자의 집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카페. 그들은 아내라는 존재가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만남을 반복했고 그 흔적은 차근차근 쌓여 하나의 거대한 증거군처럼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실 상담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조차 손이 떨려 제대로 서류를 꺼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차근차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혼인 파탄의 명백한 원인이 상대와의 부정행위고 그 상대방들은 유부남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 자료라면 남편분께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 말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법이 저를 지켜준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접수했고 동시에 3명의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세 아내 역시 각각의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법적 포위망은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퉁명스럽고 냉랭하던 태도가 희한하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갑자기 제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으며 심지어는 제가 앉으면 등을 주물러 주겠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뒤늦게 안간힘을 쓰는구나. 아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이미 어디까지 준비했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로 든든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뒤 드디어 사건은 폭발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이 각 상간남들에게 동시에 전달된 겁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세 사람의 직장과 집에 도착한 서류는 그들의 일상을 단숨에 뒤엎었습니다. 내용에는 불륜 증거, 손해배상 청구, 법적 책임 안내가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 후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상간남은 편지 봉투를 읽자마자 손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고 하고, 다른 이는 화장실에 숨어 몇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직장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제 책상 서랍 속 문서를 몰래 확인해 버린 겁니다. 그 안에는 상간남 소송 자료, 이혼 준비 서류, 증거 목록까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들고 거실에서 절 노려보며 묻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톤이었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권을 잃었다는 불안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도 여전히 내가 이 상황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잠깐 흔들린 거였어. 그 사람들이랑 진심이었던 거 절대 아니야.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면 3명이나 만났겠어? 그 말은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마지막 연민마저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짐을 싸서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그 길로 그녀 역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제발 합의하자. 더 복잡하게 이야기 만들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만 하자. 그러나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더러운 진실이 깨끗한 종이 한 장으로 덮여버릴 테니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증거 서류를 다시 펼쳐놓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죠.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법은 내 편이고 피해자는 바로 나다. 끝까지 가겠다. 아내가 본가로 내려간 뒤에도 그녀는 집요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메시지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냥 합의 이혼하자.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아이도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끌 의미가 뭐가 있겠어? 그녀의 목소리와 글자 속에는 애써 차분한 척하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다시는 제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륜의 순간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증거 하나하나를 모아보니 눈으로 목격한 것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카드 내역, 위치 기록, 선물 영수증, 대화 캡처 사진. 제가 정리한 파일은 두꺼운 서류철 몇 권이 되었고 이만큼의 증거가 있으면 법정에서도 뒤집을 수 없을 거라 변호사는 장담했습니다. 3명의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접수돼 있었고 동시에 아내와의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끝까지 간다라는 한마디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명의 상간남은 각자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변호사를 통해 우발적인 일탈, 순간적인 실수라고 주장했고, 두 번째 남자는 이미 아내와 불화가 심했고 관계가 오래전부터 소원했다라며 책임을 줄이려 애썼습니다. 가장 황당한 건 세 번째 남자였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아내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 말하더군요. 그 말이 제 귀에 닿았을 때 분노로 손이 떨려 주먹이 움켜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의 말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지운 줄 알았지만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클라우드에서 복구된 흔적까지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분명히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먼저 보고 싶어 죽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나갈 때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거짓을 부수는 칼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편 아내는 자신을 피해자인 척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SNS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다. 나를 가장 이해해준 사람이 사실 남이었다니 아이러니하다. 이런 글귀들을 올리며 마치 자신의 불륜을 감정적인 사랑으로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그 글에는 동정을 보내는 댓글들이 붙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녀가 단순히 사랑에 빠진 불쌍한 여자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자기 합리화이자 교묘한 공격이라는 걸. 제게는 칼을 휘두른 배신이었고 사람들에게는 눈물 젖은 로맨스로 포장된 거짓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겁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람했고 사진과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했다. 제 손에 든 증거들이 이제는 거꾸로 저를 향한 칼이 된 셈이었습니다. 순간적일지라도 저는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지경까지 당했는데 이제는 가해자라고 뒤집어 씌우려는 건가? 하지만 다행히도 제 변호사는 침착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법적으로 해킹하거나 몰래 설치한 것도 아니고 혼인 관계 내에서 정당한 의심으로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제3자 유포라는 것도 상간남들의 아내들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죠. 그들은 바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입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조금은 진정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고소는 각하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제야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언론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유부남 3명과 불륜, 남편이 상간남 소송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익명 게시물이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의 동료, 가족, 지인들이 은근히 저를 보며 속삭였고 어떤 친척은 대놓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거 혹시 너네 얘기 아니야? 이 소문은 아내에게 2번째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저에게 전화를 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까지 나면 난 정말 끝장이야. 제발 멈춰줘. 이 정도면 됐잖아.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흔들렸지만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는 피해자다. 이건 정의다. 멈추는 순간 다시는 기회가 없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간남들의 집안에도 지옥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아내는 이미 별거에 들어갔고 3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전부 요구하며 강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성추문에 연루된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번째 남자는 집에서 쫓겨나 지인의 원룸이나 차에서 생활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결국 직장에서도 더 이상 못 버티고 퇴직하려 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3번째 남자는 억울하다며 발버둥쳤지만 그의 아내는 강경했습니다. 마침내 가정은 파탄났고 그는 양육권도 재산도 잃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묘하게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괴로워하는 걸 보며 사이다 같은 통쾌함보다는 허망함이 더 크게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적어도 정의는 천천히라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삶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 협상을 진행했고 다행히 집은 전적으로 제 명의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금 통장은 법에 따라 반반으로 나눴고 아내의 불륜이라는 혼인 파탄 책임이 명백했기 때문에 위자료는 제가 요구한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부모님께만은 말하지 말아줘. 엄마 아빠까지 알면 난 정말 못 살아. 하지만 그때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소식을 들었고 오히려 저의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말로 위로할 순 없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만 잊지 마라. 저를 향해 조용히 등을 토닥이는 어머니의 손길에서 저는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겨우 참아냈습니다. 아내는 끝났습니다. 아니, 그녀의 삶 그 자체가 무너지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아직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법정 첫 출석 날이 다가왔을 때 제 심장은 귀 옆에서 북소리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꺼운 서류철을 가방에서 꺼내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수십 번은 훑어본 자료들이었는데도 결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설게 차려입은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깔끔한 검정 정장을 입고 얼굴엔 거의 색조를 하지 않은 듯한 연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거의 낯빛은 창백해 보였고 눈에 띄게 초조해 보였죠. 그녀는 제 앞을 지나치며 한참 동안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저는 입을 열지 않고 고개만 단호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며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소송의 핵심은 책임 소재였습니다. 아내 측은 변호사를 통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남편도 부부관계의 소홀에 책임이 있다며 쌍방과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세 상간남들의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 앞에서 그 논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기록된 카드 사용 내역, 사진, 메시지 기록, 위치 추적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세 명이 모두 유부남임을 뻔히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정황은 아내 측 주장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상간남 중 한 명이 증언대에서 자백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맞습니다. 저도 유부남임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말렸고 잘못했습니다. 라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방청석은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고 제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판사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자백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타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명백한 책임은 피고인 아내에게 있습니다. 원고 남편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크다고 판단되며 피고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또한 상간남 3명은 각각 원고에게 2천만 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이것이 정의인가 복수인가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저의 억울함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오랫동안 지고만 살았던 무게가 조금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바라본 상간남들의 얼굴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한 명은 얼굴이 낯빛으로 질려 있었고 또 한 명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끝까지 저를 노려보다가 이걸로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지켰습니다. 그 말에 그의 어깨가 툭 떨어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곧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상간남은 결국 아내와의 이혼이 확정되었고 가장 노릇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곧바로 사직 압박을 받아 퇴직했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상간남은 직장에서의 추락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이미지 때문에 그를 두고 볼 수 없었고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내몰렸습니다. 세 번째 상간남은 끝까지 억울하다 주장하며 버텼지만 그의 아내는 이미 변호사와 함께 단호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결국 그는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이제는 전 아내라고 불러야겠죠. 그녀는 판결 이후 급격히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 자동차를 팔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눈치를 보며 퇴사했습니다. 결국 이사까지 해서 작은 원룸으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나 벌 받을게. 이제 그만 멈춰줘. 그 문자를 보고도 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벌을 받겠다고. 그 순간 내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내가 웃으며 메시지를 보내던 모습이 생각 안 나. 제 마음속 울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가족들까지 저를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우리 딸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려 하시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법이 정한 절차만 밟았을 뿐입니다. 제가 받은 고통은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녀가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저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 배신이었어요. 말하는 순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간남들에게 따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문을 작성해 제출하지 않으면 언론과 인터뷰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물론 실명을 직접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 경고는 충분히 무게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 우편함에는 두툼한 봉투 3개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리며 한 통씩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과문.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 사과문.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제 욕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사죄드립니다. 세 번째 사과문. 제 잘못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뿌린 대가를 받겠습니다. 이 사과가 아무 의미 없다 해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 종이들을 손에 들었을 때 눈앞이 흐려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박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제 자존심과 제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걸요.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묘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상처 위에 정이라는 붕대를 감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붕대는 피 대신 제 자존심을 지켜주었고 이제는 제가 당당히 서 있을 무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아직 남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저는 끝내 그들에게서 배운 한 가지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배신한 자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저는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쓰디쓴 현실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는 이런 배신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 모든 소송 절차가 끝나고 법원에서 마지막 판결문을 손에 쥐었던 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판결문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인쇄된 판사의 글귀들이 칼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었고 손끝이 떨릴 정도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는 완전히 이겼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상간남 소송에서도 위자료와 손해배상 모두에서 그리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상대들이 저에게 저질렀던 배신이 명백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을 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쾌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허무함이 엄습해왔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끝일까? 나는 이긴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씁쓸할까? 마음이 텅 비어버린 듯 공허했고 어느 한쪽에서도 위로받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서서히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정리되는 걸 느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려도 혹시나 아내의 거짓말이나 상간남들의 흔적일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나날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정말 이상한 존재인지 지독한 상처가 남아있어도 시간이 챙겨주는 미세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우연히 전 아내의 근황을 듣게 됐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얼마나 당당하고 활발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SUV 차량을 중고로 팔았고 예전 친구들조차 거의 연락을 끊었다더군요. 처음 듣고는 드디어 대가를 치르며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묘한 허무함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더 충격이었던 건 전 아내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원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고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흔들린 것일 뿐이다라고 호소하며 책임을 희석시키려 했습니다. 마치 본인이 상황의 피해자라도 되는 듯 이야기를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직시하지 못한 겁니다. 상간남들의 근황 역시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회사에서 결국 징계를 받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완전히 무너졌고 부인은 아이들과 함께 아예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지방지사로 좌천돼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술에 의지하며 직장 동료들과도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고 들렸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명예퇴직을 당하듯 회사를 떠난 뒤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숱한 심리 상담을 받았지만 가족이 떠나버린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SNS에 남긴 글귀를 누군가 캡처해서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한순간의 욕심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 그 글을 본 순간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통쾌함보다는 씁쓸한 연민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사과문을 가장 진지하게 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보다 자신의 잘못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가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단호했고 결국 그도 양육권과 집,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는 최소한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현실은 그에게 전혀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끝내 철저히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는 것. 늘 주변 탓을 했고 저를 향해선 운이 나쁘게 잔인한 상대를 만났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괜히 저 남편한테 걸려서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파괴를 하면서도 죄책감조차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덮친 건 제 분노가 아니라 정의의 절차였고 그 정의는 결국 그들에게 고통이었습니다. 반대로 저에게는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조용히 제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을 새로 얻었고 회사 생활에 다시 몰입했습니다. 도망치듯 보냈던 시간에서 이제는 하루 일과를 차분히 누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때 이제는 상대방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를 세워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가끔은 남은 미련이 불쑥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조금 일찍 대처했더라면, 그러나 이제 그런 질문에는 굳이 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제가 안고 가야 할 몫이니까요. 사랑은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보다 배신의 상처가 훨씬 깊게 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견뎌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언젠가 제 아이에게 혹은 가까운 후배에게 이런 말을 남길 겁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끝까지 싸웠고 책임을 물었고 정의를 지켰다. 그 한마디는 제 존재의 증거이자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보고 듣는 분들 중 어떤 이는 비슷한 상처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은 결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믿음을 지켰고 신뢰를 존중했을 뿐입니다. 잘못은 그 믿음을 짓밟은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배신한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배신당한 이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전 아내는 외면당하고 잊히고 있으며 상간남들은 바닥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여전히 하루하루 제 삶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건 그들이었고 다시 일어서는 건 저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바닥이라 불렀다. 기름때 묻은 손으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모두들 그렇게 말했다. 근데 웃기지 않나? 그 바닥에 깔아뭉갠 놈들이 이제는 내 발끝에 목숨 걸고 매달린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잃어버린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한 이야기다. 지금부터 그 진짜 시작을 들려줄게. 내 이름은 강재우, 32. 경북 남해의 해안마을 외곽. 비포장도로 끝자락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다. 세상이 아는 나는 기름때 묻은 손과 쇠냄새 밴 작업복, 엔진을 만지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그저 그런 정비공이다. 내 손은 내 과거를 증명한다. 수없이 많은 고장난 기계들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시간들이 각질처럼 손바닥에 남아있다. 흙먼지가 쌓인 철제 간판, 삐걱대는 문자, 그리고 낡은 작업등 하나가 간신히 버티는 이 정비소. 여기가 내 전부였다. 우리 친척들에게 나는 늘 망한 놈이었다. 부모님의 수치, 집안의 실패자. 반면 내 누나 강민아는 37에 성공한 변호사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대형 로펌의 간판 아래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산다. 양아버지 한기서, 55, 부동산 재벌이자 거만함도 재산만큼이나 넘쳐나는 인간. 그 둘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봤다. 사계절처럼 변함없는 경멸의 눈빛으로. 하지만 그 눈빛 아래 그들이 감추려던 진실이 있었다. 누구보다도 집요하게 숨기려던 비밀. 그게 바로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현실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폭탄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풀어보자. 누나는 어릴 때부터 모든 걸 가진 아이였다. 늘 반에서 1등, 장학금, 명문대, 그리고 탄탄한 커리어까지. 우리 마을 어른들 입에서 자랑처럼 불리던 강여사 딸이었다. 나는 달랐다. 공부보다 스패너가 좋았고 책상보다 작업대가 편했다. 눈빛엔 늘 묵묵함만 가득했던 아이.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난 뒤 엄마는 홀로 남매를 키워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다. 엄마는 가끔 내게 말했다. 조용한 시냇가 옆에 있는 넓은 땅, 그곳에 언젠가 자신만의 집을 짓고 평온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내가 8살이 되던 해였다. 병마가 엄마를 덮쳤고 암은 너무도 빠르게 모든 걸 앗아갔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한기석이 나타났다. 엄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비싼 시계를 찬 손목과 잘 다듬어진 미소를 들고 그는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다. 누나는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지만 나는 그의 가면을 곧바로 알아봤다. 엄마가 떠난 뒤 그 땅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순간 감쪽같이 사라졌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고 나는 그냥 팔린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진실은 안개 낀 바닷가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왔다. 수정 조명의 빛이 호화로운 참나무 식탁 위로 부드럽게 흩뿌려졌다. 식탁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나는 그 반사된 표면 위에서 내 얼굴과 마주했다. 리나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날카로운 재단의 검은 정장에 하이힐을 신은 채 스스로 와인 잔을 채우며 나를 힐끔 내려다봤다. 굽 높은 구두는 원목 바닥을 단단히 울렸고 그 울림은 마치 이 공간이 그녀의 것임을 선언하는 듯했다. 식탁 가장자리. 한기석양 아버지는 그 자리를 당연하다는 듯 차지하고 있었다. 은빈 머리는 정갈하게 빗겨 있었고 고급 한우 스테이크를 썰며 투자, 개발 같은 말들을 습관처럼 내뱉고 있었다. 그들의 공간, 그들의 말투, 그들의 세계, 그 안에서 나는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다. 때 탄 청재킷과 기름 냄새 밴 작업화는 광이 흐르는 바닥 위에 정비소의 먼지를 남기고 있었고 나는 익숙한 듯 감자 반찬만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고 있었다. 리나는 최근 재판의 승리를 과시했고 기석은 곧 분양할 초고층 개발건으로 자랑을 늘어났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그런 식이었다. 숨을 돌리고 싶었다. 나는 핑계를 대고 조용히 뒷베란다로 나왔다. 그날 밤 해안가 안개가 깊숙이 깔려 있었다. 나무들은 하얀 장막에 휘감긴 듯 고요했고 나는 난간에 기대어 차가운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셨다. 그 순간 위층에 열린 창문 사이로 그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려왔다. 숨을 죽인 듯 낮고 음모로 가득 찬 목소리. 이제 그 땅 운명의 이전 마무리해야 해. 리나의 말은 안개를 찢는 칼날 같았다. 이제 고속도로 지나가 땅값이 하늘을 찔러. 기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가슴이 얼어붙었다. 땅. 어떤 땅을 말하는 거지? 기석의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재우는 아무것도 몰라. 그놈은 정비소에서 장난감이나 만지지. 모른 척하게 놔둬. 우린 조용히 팔고 수십억 챙기면 돼. 비가 거꾸로 솟구쳤다. 엄마가 생전에 내게 말해주던 그 땅. 잠들기 전 귓가에 조용히 속삭이던 언젠간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그곳에 짓고 싶다던 그 유일한 꿈. 그 마지막 유산을 그들이 가로채려 하고 있었다. 난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당장 들어가 식탁을 뒤엎고 싶었다. 하지만 그 밤의 안개가 나를 붙잡았다. 지금이 아니야. 마치 속삭이는 듯 고요가 내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다. 아무 일도 없던 듯 자리에 앉았고 리나가 일 얘기를 늘어놓는 걸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다. 기석은 비웃는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이놈은 아무것도 모르는 머저리.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선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피를 나눈 누나,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한 남자. 그들은 결국 돈 때문에 나를 버렸다. 모든 건 결국 돈 때문이었다. 권력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다. 아직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진 건 아니었지만 그날 저녁 샹들리에 아래 반짝이는 식탁 앞에서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맹세했다. 숨겨진 모든 진실을 기어코 밝혀내겠다고. 그날 밤 나는 다시 정비소로 돌아왔다. 해안 마을 저편, 검푸른 바다 위로 밀려온 파도 소리는 분노를 삼키듯 깊고도 거칠었다. 자갈 위로 내 트럭 바퀴가 덜컥대며 멈췄고 작업등 하나가 간신히 빛을 던지는 낡은 정비소 안으로 들어섰다. 공간은 여전히 난장판이었다. 바닥엔 흩어진 공구들, 한쪽 구석엔 먼지가 수북한 오래된 엔진이 거미줄에 덮인 채 쓸쓸히 놓여 있었다. 이곳은 내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들조차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던 나만의 성소.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나는 콘크리트 바닥 위를 천천히 걸으며 방금 들었던 그들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되뇌었다. 쟤는 그냥 기름때 묻은 정비공일 뿐이야. 그 한마디가 내 가슴 한복판에 납덩이처럼 가라앉았다. 하지만 바로 그 말 때문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공구 하나하나, 내 손에 착 감겨오는 기계 부품들 사이에서 문득 번뜩임이 피어올랐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아직 아니야. 나는 그들의 방식을 역으로 쓰기로 했다.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조용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기로. 기석이 비웃던 이 장난감들, 내가 평생을 바쳐 익힌 이 기술과 손끝의 감각, 이제 그 모든 것이 그들을 무너뜨릴 나만의 무기가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배신의 무게가 하루하루를 파고들었다. 리나와 한기석,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 그 땅을 아무렇지 않게 훔쳐간 사람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소란도 감정의 폭발도 아니었다. 아니, 적어도 지금은 나는 다시 조용히 정비소로 돌아왔다. 작업등은 여전히 깜빡였고 해변 너머의 파도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절대 예측하지 못할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면 돌파가 아닌 주변을 차근차근 파고드는 방식. 그들의 비밀을 끄집어내고 나만의 요새를 구축하는 것. 그땐 몰랐다. 이 낡은 작업대가 그들의 거대한 음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의 시작점이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내 안엔 새로운 결의가 퍼져 있었다. 작업장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다. 여기저기 흩어진 부품들, 미완성 퍼즐처럼 뒤섞인 장비들. 나는 싸구려 믹스커피 한 잔을 털어 넣었다. 텁텁하고 목이 따끔했지만 정신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해졌다. 기계는 내 안식처였다. 모터 회로, 금속 조각들, 세상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이 철과 전선 속에서 숨을 쉬었다. 몇 달 전 식당 냅킨 위에 급히 스케치해뒀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차량 연비를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연료 소모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구조. 그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내 안에서 타오르던 작은 불씨. 이제 그 불씨가 분노를 먹고 거대한 화염으로 번지고 있었다. 리나와 기석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날수록 내 안의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그들이 나를 단지 기름때 묻은 정비공으로만 본다면 좋아. 그 착각 끝까지 하긴 놔두지. 그들이 비웃던 내 프로젝트, 이제 그들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포탄이 될 것이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그저 흘러내렸다. 밤과 낮은 뒤섞였고 나의 하루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낮에는 평범한 정비소 사장처럼 굴었다. 마을 사람들의 낡은 트럭을 고치고 익숙한 얼굴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밤이 오면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철문을 닫고 우웅거리는 형광등을 켠 뒤 정비대 위의 금속 조각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용접기 불빛은 내 분노만큼이나 강렬하게 타올랐다. 나는 회로를 조립하고 부품을 점검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기술을 설계하기 위해 잠은 사치였다. 작업실 구석, 낡은 이불 위에서 잠깐 눈을 붙이면 갈매기 울음소리에 깨기 일쑤였고 작은 삐걱임에도 깜짝 놀랐다. 혹시 기석이 들이닥친 건 아닐까? 몸은 늘 긴장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다. 훔친 돈과 부동산 계산에만 빠져 있었겠지. 내가 뭘 꾸미고 있는지는 전혀 모른 채로.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드릴이 금속을 긁는 소음 사이로 진동이 울렸고 나는 기름 묻은 손을 거칠게 닦아낸 뒤 조심스레 휴대폰을 들었다. 우리 막내, 아직도 그 허름한 정비소에서 뭔가 만들고 있어? 리나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냉기가 숨어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며 되도록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하루하루 굴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 리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함이 아닌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무 무리하진 마.
넌 원래 단순한 게 어울리잖아. 그 순간 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말이 있었지만 나는 꾹 삼켰다. 다행히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세게 핸드폰을 쥐고 있었는지, 손등의 혈관이 붉어질 만큼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던 걸. 그리고 그녀는 형사처럼 교묘하게 또 떠보았다. 혹시 그 옛날 엄마 땅엔 요즘 안 가? 나는 바쁘다고 둘러대며 전화를 얼버무렸다. 통화가 끊긴 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작업대 위에 놓인 휴대폰만 멍하니 내려다봤다. 그건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었다. 감시였다. 내가 여전히 무지하고 순종적인지 확인하려는 감정 없는 탐색.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계획을 앞당기자. 이제는 도구가 아니라 지식을 들 때였다. 그날부터 매일 밤 나는 정비소가 아닌 구청 도서자료실로 향했다. 시 외곽의 낡은 벽돌 건물. 쾌적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그곳은 곧 내 무기 창고가 되었다. 서류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간, 형광등 아래 눈이 따가울 정도로 문서들을 넘겼다. 공공기록, 부동산 등기부, 가족관계 등록 후 수많은 문장 사이에 숨어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냈다. 결국 결정적인 문장은 한 장의 서류 속에 있었다. 엄마가 남기셨던 바닷가 땅 무려 16,000평. 그 부지가 엄마의 사망 후 2년이 지나 기성 명의의 유령 법인으로 넘어간 기록. 나는 그 서류를 바라보다가 한참을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한기석, 그 이름 석자가 내 머릿속에 쿵 하고 박혔다. 서류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었지만 엄마의 이름은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서류를 조작했고 어딘가에 뒷돈을 찔렀을 것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방식으로.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하나하나 문서를 정리해 노트에 필사하듯 옮겨 적었다. 진실은 한 겹씩 마치 오래된 벽지를 벗겨내듯 서서히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결정적인 무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건 예상보다 빨리 내 앞에 찾아왔다. 비 내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마침내 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초기 시제품을 완성했다. 모양은 투박했다. 배선은 엉겨 있었고 금속 조각들은 낡은 듯 들쭉날쭉했다. 하지만 정확히 완벽하게 작동했다. 나는 엔진을 트럭에 장착한 뒤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진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렸다. 연료 게이지는 멈춘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솟구쳤다. 희망.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설만큼 따뜻한 감정이었다. 나는 시제품을 촬영했고 간단한 설명을 정리해 제안서를 작성했다. 그때 우연히 발견한 서울국제기술박람회의 출품 등록을 마쳤다. 기대는 크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 한 명쯤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예상은 또 틀렸다. 7일 뒤 내 이메일엔 판교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의 연락이 도착했다. 설계에서 비약적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정비소의 낡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천히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이게 바로 나의 탈출구였다. 하지만 상황은 곧 불안 쪽으로 기울었다. 다음 날 아침, 정비소 맞은편 골목. 익숙하지 않은 검정색 제네시스 SUV 한 대가 시동이 켜진 채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불투명한 창, 움직이지 않는 실루엣. 모든 것이 위험을 암시하고 있었다. 본능이 경고했다. 기석은 범 너머로 움직이는 인간들과 연결돼 있다. 지시 하나면 결과는 묻지 않는 사람들. 혹시 내 계획이 새어나간 걸까? 리나가 흘린 걸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정비를 계속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시제품을 정비소 뒤편 천막 아래 숨겼다. 모든 자물쇠를 2번씩 잠갔고 작업대 옆엔 스패너 하나를 손닿는 곳에 놔두었다. 내 안전은 이미 침해된 상태였다. 이제는 더 빠르게,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박람회까지 남은 시간 14일.
그곳에서 계약만 성사된다면 나는 자금, 영향력, 그리고 법적 힘까지 얻게 된다. 그 전까지 나는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다. 고철 더미와 버려진 부품들 사이에서 성처럼 쌓아 올리는 망령 같은 시간들. 그날 이후 그 SUV는 내 백미러에 계속 나타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이 됐다. 나는 시제품을 더 깊숙이 보호했고 작업 속도를 끌어올렸으며 영상회의를 통해 스타트업 측과의 1차 계약도 마무리했다. 그들은 나에게 초기 계약금을 송금했고 그 돈으로 나는 박람회 출장 준비와 본격적인 제품화 단계에 돌입했다. 하지만 리나와 기석도 조용히 있진 않았다. 겉으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투 너머 폭풍전의 고요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이 전쟁은 이제 곧 진짜 불길 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걸.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이긴 줄로 믿고 있었다. 엄마의 땅을 팔아넘기는 계획 속에서 나를 그저 배경처럼 들러리로 남긴 채.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 역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이 판의 흐름은 곧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는 걸. 결정적인 순간은 리나의 또 다른 전화로 시작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공적인 다정함으로 코팅돼 있었다. 이번 주말에 아버지 댁에서 가족 모임 있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좀 이야기해야 하잖아. 나는 수화기 너머로 웃음을 삼켰다. 앞으로의 일, 이미 내 미래는 그들이 몰래 짓밟아 놓은 후였다. 그래도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은 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이 자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그들은 마지막 술을 꺼내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뒤 48시간을 전쟁 준비에 쏟아부었다. 정비소 트럭을 점검하고 그동안 모아둔 부동산 서류를 정리해 파일에 넣었다. 스타트업 계약서도 함께 챙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녹음 장치를 작업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들이 대면을 원한다면 내가 준비한 건 절대 잊히지 않을 한판이었다. 주말, 하늘은 잿빛으로 가득했고 도로 위 공기는 낮게 깔린 불안으로 무거웠다. 기석의 강남 고급 타운하우스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 외벽은 흐린 하늘 아래서도 묘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자갈길을 걸으며 손에 쥔 파일철을 방패처럼 움켜쥐었다. 실내는 고급 가구 광택제와 은은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대형 참나무 테이블 위로 두정 샹들리에의 빛이 조용히 그림자를 드리웠다. 기석은 가장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양복, 손가락은 계약서 이를 리듬처럼 두드리고 있었다. 그 옆엔 리나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익숙한 조롱과 우월감이 그녀의 표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빈 의자 2개, 하나는 내 자리, 또 하나는 광고에서 튀어나온 듯한 정장 차림의 법률 전문가. 직감이 속삭였다. 법무팀까지 불렀군. 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마치 기업회의 발표처럼 단단하고 건조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건 가족 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함이야. 너희 어머니 명의의 땅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지. 이제 매각하고 수익을 나눠야 할 때야. 리나가 부드럽게 말을 받았다. 넌 관심 없잖아. 재우야, 정비소 일도 바쁠 텐데 이런 큰 자산은 감당하기엔 무리일 거야.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표정은 무덤덤하게, 말은 아끼고 그들이 먼저 움직이게 뒀다. 기석은 계약서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나는 그것을 펼친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감각이 몰려왔다. 5억 원. 그들이 엄마의 땅을 부동산 개발사에 넘기려 하고 있었다. 서류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었다. 나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법적 요건과 서명 절차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천천히 손을 주머니로 가져갔다. 손끝이 녹음기 표면의 금속을 스쳤다. 딸깍. 녹음이 시작됐다. 설득은 곧 압박으로 바뀌었다. 기석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이 정도면 너한텐 과분하지. 우린 너한테 1억 원을 주겠다. 정비소에서 고철이나 만지는 인생에겐 절대 못 볼 돈이지 않냐? 리나는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인위적으로 부드러운 말투로 속삭였다. 그냥 도장 찍어, 재우야. 이런 일은 어른들이 처리하는 거야. 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자신감이 커질수록 내 안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천천히 파일처를 열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하나씩 준비해 온 서류들을 펼쳐 보였다. 이걸 먼저 보셔야겠네요. 내 목소리는 단단했고 전혀 떨림이 없었다. 먼저 보여준 건 군산시청 부동산 등기부 사본, 엄마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원소유권 문서, 그리고 2년 뒤 기성 명의의 유령법인으로 넘어간 수상한 명의 이전 서류. 처음엔 그들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 나는 이어서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를 옆에 올려놨다. 판교 본사의 스타트업과 맺은 계약서, 이미 선금으로 3억 원이 입금됐고 내 하이브리드 기술의 가치가 그들이 제시한 땅값의 10배 이상이라는 전망. 리나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평정을 가장하던 얼굴에서 불안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기석의 손가락 두드림도 멎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그리고 그 밤 안개 낀 베란다에서 녹음한 내용을 재생했다. 기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재우는 아무것도 몰라. 계속 속여. 조용히 팔면 수십억은 우린 거저 먹는 거야. 공간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숨 한 번 쉬기조차 버거운 침묵. 리나가 먼저 움직였다. 거칠게 손을 뻗어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녹음기를 미끄러지듯 회수하며 말했다. 늦었어. 누나, 이건 내 변호사도 이미 갖고 있어. 기석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관자놀이 혈관이 불룩 솟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협박성으로 낮게 말했다. 이걸로 우리가 겁먹을 거라고 생각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재우야. 우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느긋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지금 당신들이 팔려는 그 땅, 이미 내 앞으로 다시 돌려놨어. 유령법인? 찾아서 내가 내 투자금으로 직접 인수했어. 지금 그 땅은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내 거야. 그리고 이 집, 당신, 그 땅을 담보로 대출 잡아놨더라. 지금 내가 딱 한 통의 신고만 하면 여긴 바로 은행으로 넘어가. 변호사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찔했고 눈을 피한 채 고급 로퍼만 바라보고 있었다. 리나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손끝이 벌벌 떨렸다. 기석은 힘이 빠진 듯 주저앉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위압감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모으고 녹음기를 챙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둘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들은 날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지금 이 판을 쥐고 있는 건 나야. 당신들은 나를 가장 약한 고리라고 착각했죠.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이 판을 쥐고 있는 건 나예요. 나는 그들의 얼어붙은 침묵을 등지고 자리를 나섰다. 뒤에서 무겁게 남아있는 정적이 마치 오래된 저택에 숨겨진 균열처럼 쩍하고 울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결코 순순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기술 박람회까지는 단 3일. 그 자리는 나의 스타트업 계약을 확정짓고 기석과 리나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기회였다. 그런데 트럭에 다가서던 그 순간 등 뒤로 싸늘한 기운이 척추를 타고 흘렀다. 도로 건너 숲속, 무언가 어둠 속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초점도 맞추기 전에 사라진 그림자. 나는 바로 트럭에 올라탔다. 자갈이 튀며 바퀴가 회전했다. 기석의 저택에서 멀어질수록 그 순간의 찰나가 자꾸만 떠올랐다. 나는 그들의 정교한 외면을 산산조각 냈고 엄마의 땅과 나의 기술을 동시에 폭로했다. 그들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나는 그들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평생 남의 것을 뺏으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들의 최우선 표적이 되었다. 서울국제기술박람회까지 72시간. 이건 내 운명을 바꾸는 무대이자 그들을 영원히 제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가슴속엔 뭔가 짓누르는 기운이 있었다. 마치 통영 앞바다에 안개가 따라붙은 듯.
보이지 않는 경고를 속삭이는 느낌. 다음 날 새벽, 리나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예전에 그 느끼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딱딱하고 냉정한 어조로 바뀌어 있었다. 재우야, 이 사안이 너무 커졌어. 서로 이성적으로 대화하자. 개인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어. 나는 아무 대꾸 없이 메시지를 삭제했다. 대화. 그녀가 말하는 해결은 내 입을 영영 닫아버리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사건은 곧바로 속도를 높였다. 나는 정비소에서 믹스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그러다 잡음 섞인 라디오가 지역 뉴스 속보를 전했다. 포항 지역의 유명 변호사 강민아 씨, 자신의 남동생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허위 재산 주장과 폭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혀 커피 잔이 허공에서 멈췄다. 리나가 선제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세우고 언론 플레이로 나의 신뢰도를 먼저 깎아내리려 했다. 그날 정오, 익명의 번호로 문자가 왔다. 지금 철회하지 않으면 결과를 감당해야 할 거야. 서명은 없었지만 문체는 명백히 기석 스타일이었다. 나는 정비소 바깥을 내다봤다. 저 멀리 골목 어귀에 익숙한 검정 SUV가 다시 나타나 있었다. 시동은 꺼져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위협은 충분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두려운 자가 가장 위험한 법이다. 망설일 틈은 없었다. 나는 시제품을 낡은 더플백에 조심스럽게 넣고 필수적인 옷가지와 서류만 챙긴 뒤 트럭에 올라탔다. 엑셀을 밟자마자 먼지가 뒤로 뿌려졌다. 서울행 여정은 6시간, 해안을 따라 이어진 절벽 도로를 달리는 동안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등 뒤를 살폈다. SUV는 따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부재가 오히려 더 무서웠다. 쓰나미 전의 고요함처럼 밤이 되어서야 나는 서울에 도착했다. 한강 위로 번지는 안개 너머로 황금빛 서울의 불빛이 그림자를 찢고 피어올랐다. 박람회가 열리는 곳은 서울 강남의 고층 비즈니스 타워. 모던한 로비에는 후드티에 정장을 걸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북적였다. 나는 가명으로 등록하고 참가비를 현금으로 지불했다. 그리고 시제품이 든 더플백은 프론트 데스크 금고에 따로 보관했다. 이번만큼은 단 한 치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내 스타트업 측 연결 담당인 서민호가 나타났다. 군인처럼 짧게 자른 머리에 손끝이 늘 바쁘게 움직이는 청년. 호텔 로비 한켠에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투자자들 확정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발표, 임팩트만 주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리나는 허위 언론 플레이를 본격화하고 있었다. 근처 TV 화면에서는 내 얼굴과 이름이 뉴스 자막에 떠 있었고 한 패널은 내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기석 역시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와중에 민호의 휴대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포항 쪽 모 기업에서 당신과의 투자 연계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출처는 뻔했다. 그들은 내 기회를 싹부터 자르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차갑게 정리된 침구, 무채색 벽지, 그리고 창밖의 도심 소음은 밤새 내 안의 불안을 더 증폭시켰다. 창가에 서서 불빛 반짝이는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가방 속의 스패너를 움켜쥐었다. 문을 살짝만 열고 체인을 걸어둔 상태에서 확인했다. 문 앞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사설 조사관입니다. 당신 누나가 의뢰했죠. 당신에 대한 반대 자료를 찾으라고요. 나는 굳은 채로 멈췄다. 심장은 쿵쾅거리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근데요, 그녀는 옅게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은 저한테 불쾌해요. 당신 말이 사실이더군요. 조심하세요. 내일. 그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다. 복도를 따라 사라지는 발소리만 남았다. 나는 문을 다시 잠그고 뒷목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냈다. 리나는 지금 절박했고 그 절박함이 곧 약점이 됐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선물했다. 박람회장은
활기로 가득했고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떠다녔다. 나는 작은 부스 앞에 내 시제품을 조심스럽게 세팅했다. 형광등 아래에서 각진 금속과 회로들이 번들거렸다. 민호가 내 발표 순서를 안내했다. 무대 앞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나를 분석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작은 진동마저 억누르며 무대에 올랐다.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강재우입니다. 제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기존 연료 소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 기술 구조, 작동 원리, 효율성 수치, 시장 전망, 데이터는 내 입에서 물 흐르듯 나왔다. 관중들은 점점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속삭임들이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준비된 발표에서 살짝 벗어나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를 통해 울리는 기석의 목소리. 재우는 아무것도 몰라. 계속 속이자. 조용히 팔면 수십억은 우린 거저 먹는 거야. 청중 사이에서 탄식과 충격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이어서 프로젝터의 등기부등본, 유령법인의 구조, 소유권 이전 내역까지 모든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들의 절도를 한 줄 한 줄 조목조목 박제시켰다. 이건 단순한 기술을 넘은 겁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다. 이건 증거예요. 그들이 내 입을 막으려던 동안 나는 이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순식간에 장내는 소란으로 뒤덮였다. 투자자들이 몰려왔고 민호는 얼굴이 붉어질 만큼 들떠 있었다. 언론사 기자들은 마이크를 내밀고 카메라 플래시가 내 앞을 번쩍이며 터졌다. 점심 무렵 스타트업 본사 측은 나에게 CEO 제안서를 내밀었다. 8자리 계약서, 악수 한 번으로 확정. 하지만 진짜 승리는 그날 저녁 시작됐다. 저녁 뉴스, 서울의 한 지역 방송이 기석과 리나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그 순간 리나가 퍼뜨린 정신 이상 프레임은 실시간으로 무너졌다. 기존 고객들이 그녀의 SNS를 비판했고 기석의 부동산 거래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나는 호텔 옥상에 올라 스마트폰 화면에 계속 울리는 그들의 메시지를 내려다봤다. 조급하고 헐떡이며 뒤늦은 손짓. 하지만 이제 그 손길은 닿지 않았다. 승리는 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은 씁쓸했다. 짐을 정리하던 밤, 민호가 무거운 얼굴로 다가왔다. 이게 방 문 밑에 있었어요. 그는 굵은 활자로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서명은 없었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명확했다. 그들은 상처 입었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한 문장,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세 글자는 마치 박힌 가시처럼 가슴 깊숙이 남아 흔들렸다. 기술 박람회에서 나는 확실한 승리를 거뒀고 기술 계약은 체결되었고 그들의 거짓은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포항으로 다시 올라오는 해안길,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도 나는 끝내 마음을 놓지 못했다. 모든 걸 되찾았지만 모든 게 끝났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정적은 오히려 위험했다. 과학의 팽팽한 기타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조용한 불안. 그 해안 마을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공구는 그 자리에 있었고 전등은 여전히 깜빡였지만 이제 그 공간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검정색 SUV가 또다시 내 골목을 지나갔다. 이번엔 더 느리게 헤드라이트조차 끄고 어둠 속을 가르며 나는 시제품을 바닥 금고에 다시 확인했고 자갈 소리 하나에도 손이 떨렸다. 그리고 현실은 생각보다 빨리 나를 강타했다. 박람회가 끝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휴대폰에 낯선 포항 번호가 떴다. 불안한 심정으로 받자 차분하고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포항경찰서 강지연 형사입니다. 귀하의 소유 부동산에 침입이 발생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엄마의 집, 내가 끝내 지켜낸 그 집. 형사는 이어 말했다. 뒷마당 창고에 화재 흔적이 있었고 현장에서 수상한 가스통과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그녀가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누가 그 짓을 벌였는지,
기석 씨 이름이 목격자 진술서에 언급됐습니다. 강지연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 감시 중입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엄마의 집으로 향했다. 해안 바람은 거칠었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뺨을 때리듯 몰아쳤다. 집은 별빛 아래 검은 그림자처럼 웅크려 있었고 뒷마당 창고는 타다 남은 뼈대처럼 서 있었다. 아직도 연기 몇 줄기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분노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주먹을 쥐게 만들었다.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진흙에 발을 묻으며 창고 뒤편을 돌던 중 나는 나무 사이에서 금속성 반짝임을 발견했다. 버려진 라이터 하나, 은색, 그리고 손잡이에 새겨진 이니셜. 의도적이든 실수든 혹은 미련이든 그건 그가 남긴 흔적이었다. 나는 그것을 증거봉투에 담아 강 형사에게 전달했다. 그 후 수사는 가속을 붙였다. 박람회에서 녹음이 공개된 후 리나의 법조계 커리어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포항에서 서울, 로스앤젤레스까지 뉴스 헤드라인은 그녀의 몰락을 다뤘다. 패소한 명예훼손 소송 후 리나는 초췌한 얼굴로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찍힌 사진으로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판사는 단호했다. 소송의 근거는 전혀 없음. 기석의 추락은 더욱 격렬했다. 내가 경고했던 그 대출 과다의 저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시애틀의 한 테크 기업인이 낙찰받았다. 그의 부동산 거래는 의혹에 휩싸였고 지인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둘은 결국 도시 외곽의 허름한 월세집으로 이사했다는 소문. 기석은 술에 절어 있었고 리나는 편집증적으로 날 감시했다. 그리고 어느 밤 그들은 한 통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나는 듣자마자 지웠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남아있다. 기석의 술 취한 목소리, 그리고 흐느끼는 리나. 재우야, 우리 좀 도와줘. 우린 가족이잖아. 하지만 진짜 가족은 불을 지르지 않는다. 그 후로 나는 앞으로만 걸었다. 스타트업 이사회는 나를 CEO로 임명했고 나는 샌프란시스코 베이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로 이사했다. 내 하이브리드 기술은 본격 생산에 들어갔고 미국 전역 공장에 납품되었다. 헤드라인은 말했다. 자동차 정비공, 미래를 재설계하다. 나는 결국 엄마의 집을 완전 매입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내 팀의 공동 작업실로 바꿨다.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던 이들, 나의 진짜 가족들. 우리는 녹슨 철제 테이블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고 새로운 설계를 스케치했다. 창문 너머로는 바닷바람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라이터를 그리고 그 대가를 잊지 않았다. 어느 밤 도심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 나에게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없음. 안엔 사진 한 장, 박람회에서의 내 모습. 그 얼굴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숨이 멎는 듯했다. 누군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나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젠 끝났어. 정말 그럴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내가 새겨넣은 교훈은 하나였다. 인생은 복수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하지만 칼끝이 등 뒤에 닿았을 땐 고개 숙이지 말고 돌아서야 한다. 결국 인생은 자신만의 땅을 찾고 그 가치를 껴안고 놓지 않는 싸움이에요. 돈이든 유산이든 신뢰든 그들은 많은 걸 빼앗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싸움 의지는 당신이 넘기지 않는 이상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나는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도 더 무서웠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들이 허상만 좇을 때 실체 있는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죠. 그게 지금도 날 버티게 해요. 그 책상 위의 사진 한 장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긴 여정,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반전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나요? 당신의 생각이 정말 듣고 싶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봐요.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불씨 하나라도 남겼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제게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혹시 이제 막 이 여정에 올라타신 분이라면 환영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이제 막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문을 열 겁니다. 종 모양 알림도 꾹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